요즘에 아유. 게임 출시하셨잖아요. 아, 예, 게임 출시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제가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 아, 예, 예. 근데 탕탕 특공대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픽은 그 약간 그 만화스러운 느낌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모바일이죠. 그죠. 어 굳이 표현하자면 탕탕의 아류작이 맞죠. 사실은. 아류작. 근데 이제 탕탕이라는 그 로그라이크성의 그 플레이 정통 플레이가 이제 뱀파이어 서바이벌 전에도 이제 뭔가 다른 뱀파이어 모시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오히려 그 모바일로 있고, 근데 그 뒤에 나온 뱀파이어 서바이버가 이제 스팀에서 어마무시한 대박을 치면서, 근데 그 친구는 또 모바일로 돌아오는데 한참 걸렸고,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다른 루트를 막 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로그라이크 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친구는 탕탕 그 서바이벌 닷.io라는 원래 이름, 그거가 최고죠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을 따라가면은 크게 어긋나진 않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 게임에서 피델리온 NFT의 역할이 있나요?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NFT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그 원래 로그인을 이제 뒷단에서 해서 뒷단에서 연결을 하고, 이제 그 앞단에서는 그래도 좀 뭐 그냥 자기가 아이템 받는 거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끔. 네. 근데 저희들 가장 커다란 메가로드 게임의 목표는 웹2 사람들의 언보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웹3 사람들이 얼마나 그 눈에 자기가 이제 자기의 에셋이 그 인식되는 걸 눈에 띄게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집중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블랙마켓에서 실컷 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메가로드는 그 웹2에 집중된 상태로 있고 싶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앱스토어랑 그 플레이스토어에 다 있는 거죠? 다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원래 로그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심사도 좀 이렇게 착착착 들어갔죠. 원래 로그인이 있는 거는 조금 심사가 빡세네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빡세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특히 몇 개월 전에 더 빡셌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애플에서 이제 NFT 쓸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수수료 3분의 1은 내. 이런 정책이 나오거나 뭐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뭐 크립토 결제하게 해줄게. 근데 뭐시기 뭐 이런 거가 나올 시점쯤에 이제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앞둔 상황 뭐 이랬었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으니 그냥 일단 내보냈죠. 근데 그 수수료 3분의 1 떼가는 게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NFT 컬렉션의 크리에이터 수수료의 3분의 1을 떼가겠다는 거예요? 뭘 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조잡했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그 거의 그 내용이에요. 그냥 인앱 결제를 하면요, 걔네들이 그만큼 떼간단 말이에요 원래. 무슨 어떤 종류의 인앱 결제든 간에. 네. 그때에 들어가 있는 그 규정들이 거의 그대로 NFT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게임 외적에서 샀던 NFT들로 인해서 자기 인앱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디스카운트가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규정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크립토 법률이나 뭐 게임 법률하는 애들 통해가지고 좀 물어봤었는데, 외국 애들 통해서. 근데 그들 대답도 전부 다 이거는 그 사실 케바케다. 걸려서 재수가 없으면은 빠꾸 먹는 거고, 재수가 좋으면 빠꾸를 안 먹는 거다. 뭐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그렇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안 들키면 장땡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갖고 베팅을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로그인 어디다 꽁꽁 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래서 아예 그냥 밖에 전혀 안 드러나게 그냥 저기 원래 로그인을 외부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내부에서 그걸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웹3 사람들께서 이제 메가로드를 즐기실 때 추가 혜택을 주긴 할 건데, 플러스 알파를. 근데 이걸 통해서 뭐 어닝이랑 이제 게임 플레이가 어닝이랑 직접 연관이 된다든지 요런 거는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굳이 이런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이미 나와 있는 그 블랙마켓이라는 또 다른 게임, 그 친구가 이제 그 교두보 역할을 좀 하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디자인을 좀 짜놨었어요. 보니까 되게 피델리온 그 블랙마켓이라든가 그 메가로드 이거 두 개가 되게 요즘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그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건지 모르는지 이제 전 모르겠는데 네. 그냥 알고리즘 제 피드에 뜨더라고요, 자주. 네네. 아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두 개 게임을 안 해봤어요. 그냥 아예
그냥 저는 지금 하면서 오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오늘 다 물어보려고. 아 괜찮습니다. 네. 뭐 저도 다른 게임 하나도 못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인생이 바빠가지고.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건지, 피델리온이 뭔지. 피델리온이 이제 그 역사를 올라가자면 이제 사이버웨이브부터 시작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1년 반, 2년쯤 전에 재작년 11월이네요. 그때쯤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1월 정도, 1월 말쯤에 아마 그 저희가 사이버웨이브라는 NFT를 내고 그리고 그 22년에 이제 중순쯤 이제 사이버웨이브 게임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쯤에 이제 또 루나랑 FTX가 터졌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좀 안일하게 게임 메커닉이나 이런 걸 좀 짠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대로는 좀 롱런을 하기는 어려운 프로젝트가 되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제가 만드는 프로젝트고 제가 이름을 건다고 하면 그 당시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고 다니진 않았었고 근데 제가 이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뭐 한다고 하면은 되게 그 오래 기억에도 남고 그리고 제가 자랑스러울 만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었단 말이죠. 모든 팀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드 피봇을 하게 된 게 이제 피델리온이에요. 그래서 사이버웨이브에 있었던 모든 그 홀더분들을 다 이렇게 싹 끌어와서 피델리온에다가 다시 이제 런칭을 시키고 뭐 프리민팅 다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프리세일 뭐 퍼블릭 세일까지 해가지고 4월 말쯤에 이제 완판이 됐었죠. 완판까지 굉장히 쉬웠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피델리온이 바라고자 하고 이제 원하는 게 이제 결국엔 IP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요즘 들어서 이 IP 플레이가 되게 그 싸구려 단어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개나 소나 이제 다 IP 뭐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제 이 얘기도 이제 그 외국 스페이스에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한 얘기 중 하나인데 그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만 마리의 고양이 이런 거나 만 마리의 뭐 킹코브라 이런 거는 IP가 아니라 그냥 설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맨날 웹페이지 들어가보면 우리는 IP를 중시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내용인데 하고 들어가보면은 동물 그 블록체인 위에 살고 있는 동물이야. 그건 설명이지.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말티즈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이제 IP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기초 조건이 거기서부터 시작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노멀한 웹2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웹2에서는 프로덕트가 IP고 IP가 프로덕트잖아요. 게임이 IP고 뭐 소설이 IP고 뭐 이렇기 때문에 IP만 말하고 이미지 10,000개만 던져놓는 그런 서비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NFT가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뭐 선두주자도 아니었거니와 이제 그런 IP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IP를 더 좀 기깔나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저희 그 호교님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호교님이 이제 그런 수많은 IP를 만들어 오신 분인데 그분이 거의 뭐 한 6개월에 걸쳐가지고 IP를 제작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스토리라이터가 이제 또 그 스토리에다가 이제 좀 결을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걸 웹사이트에다가 전부 다 몰빵을 해가지고 릴리즈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IP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근데 일반 스토리가 아니라 9개의 팩션에 뭐 9개의 팩션의 내부 스토리 거기에 있는 주인공, 부주인공, 거기에 있는 히로인 격의 누군가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 어떻게 흘러가서 2080년까지 도달을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가가 다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 상태에서 마치 다큐멘터리 보듯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다큐멘터리처럼 그냥 웹사이트가 딱 그냥 갈겨 놓은 거예요. 보면은 스크롤이 끝나질 않아요. 그냥 계속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미지 스토리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 웹3에서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었던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IP를 국제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다크 판타지 IP로 만들겠다. 다크 판타지. 네, 그게 목표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가 이제 저희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숙제들인 거고 웹3에서 풀어나갈 과제는 초기에 이제 강력한 커뮤니티와 팬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 거기가 이제 저희가 웹3에서 이루어야 되는 과제이고요. 그 뒤에 것들은 이제 뭐 차츰 이제 웹3의 벽을 깨가지고 이제 웹2로 나아간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게임 이후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희 그
저희 그 농담으로는 맨날 농담 진담 반 섞인 걸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간단한 걸로는 이제 뭐 소설이나 웹툰 같은 것도 이미 그 내용이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큰 비전들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얘기를 안 하고 다니는 편이고 왜냐면 너무 허황된 기대감을 심어줄까 좀 무서워가지고 한다며 뭐 이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영화 네, 뭐 그런 것들 워크래프트 영화 나왔다가 개역 처먹었잖아요. 근데 워크래프트 이게 잘 된 애들 있잖아요. 잘 된 애들을 좀 따라가고 싶은 거죠. 네. 이제 저기 리그 오브 레전드 잘 됐었고 그리고 저기 그 맞아. 뭐야 위쳐는 잘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전 너무 싫어요. 위쳐 TV 시리즈 제작한 애들 전부 다 너무 싫은데 참수형 예. 다크 판타지 스타일로다가 그냥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위쳐도 그렇고 이제 뭐 저기 그 사이버펑크도 그렇고 대표적인 이제 버티컬 그 뭐냐 확장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 그러니까 아케인이랑 사이버펑커 그 엣지 러너였죠? 네 맞아요. 진짜 그 두 개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옛날부터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내용이 뭐 영화건 뭐 애니메이션이건 뭐 좀 저희 뭐냐 소설 웹툰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좋아했어가지고 저희 피델리온이 만들어가는 것들도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를 내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노력해야죠. 그나저나 요즘 솔라는 어때요? 솔라나는 이제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라고 해야죠? 어차피 불장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다들 거기서 거기로 횡보를 할 텐데. 근데 브레이크 포인트 때 갑자기 그 솔라나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아주 이게 왜 이럴까? 그 아직도 악재는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왜 이게 오르는 걸까? 악재가 뭐예요? 그 저희 알라메다 리서치와 이제 FTX에 남은 잔금 그것들 투자금 안 풀린 애들이 꽤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풀리면은 그러니까 다른 VC들이 이제 투자해놨던 자금들이야. 사실 뭐 솔라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제 뭐 롱런을 하고 뭐 홀딩을 뭐 이런 게 가능할 텐데 FTX랑 알라메다는 사실상 다 처분을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처분을 하면은 우리 솔라나는 7달러로 갈까 3달러로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분하려고 그랬는데 얘네 오르네? 이러면서 다시 안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FTX 수장이 멀쩡히 눈 뜨고 살아 있으면 괜찮은데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수장이 감옥에 가 계시고 이제 7개의 그 뭐냐 7개의 범죄 뭐라고 하죠? 혐의에 대해서 예. 혐의야? 아니요, 실대 죄악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아니. 그 거기까지 갈 건덕지는 근데 걔는 7개 다 어겼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게 혐의가 7개가 있고 7개가 다 거기서 오케이가 돼 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다 인정 이래 가지고 이제 지금 뭐 120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솔라나의 미래가 거기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작년 초쯤 그때부터도 이미 솔라나 죽지 않았다, 괜찮다, 개발자 아직 쌩쌩하고 얘네 지금 생태계 강하다, 무시하지 마라, 지금이 줄 기회다, 이런 식의 쉴링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솔라나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솔라나에 오히려 지금 베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내러티브 자체도 이 이더리움을 제외하고서는 솔라나밖에 볼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저는 100% 동감을 하고요. 왜냐면은 근데 뭐 베팅을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86에 48 한 5배 6배의 이득을 보고 계시긴 하네요. 8달러 때 이제 주우셨던 분들은 지금 40달러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계실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이제 이더리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매스 어답션 툴이 되려면은 그러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 한계가 조금 극복하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게 포장을 해도 한번 트랜잭션을 걸 때 $2가 아직 나가면은
그러면은 그 2달러가 우리가 보기야 뭐 2달러지만 뭐 2,000원 커피 안 사고 그 우리는 그런데 제3세계가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 솔라나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공격적이냐면요. 0.01소를 벌려고 NFT를 내다 팔아요. 그 플리핑하는 그 레벨 그 단타 그게 상대도 안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게 짧은 이유가 그리고 그렇게 봇이 성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트랜잭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NFT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데 자꾸 참을성 없이 다 갖다 파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매스 어답션 툴에는 사실 솔라나가 뭐 어디 비벼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건덕지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모든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뭐 하나 몇 개 이제 남아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한 네다섯 개 남긴다고 하면은 그 안에 솔라나가 안 들어갈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커뮤니티와 그 개발자 생태계와 이런 그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진 그 프로젝트 그 프로토콜의 경우는 요거를 나갈 정도의 강력한 유인을 누군가가 제공을 해줘야만 나갈 텐데 굳이 여기에서 만들고 있었던 거를 뭐 그 프로토콜의 문제는 없는데 근데 뭐 가격 내려간다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다른 무언가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이제 레이어 1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솔라나 대항마 혹은 이더리움 대항마로 거론이 됐었던 프로젝트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뭔가 그라운드 브레이킹한 딱 정신이 깨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원래 뭐 비탈릭이 만들어 놓은 그 뭐냐 탈중앙화의 정신이라든지 뭔가 그 개념 자체가 워낙에 그 저희 크립토 널드들에게는 되게 섹시하게 들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빠르고 싼 체인 그리고 패스트 앤 칩 그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인이 솔라나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혹은 솔라나를 압도적으로 이길 애가 나올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나왔던 앱토스랑 수이는 솔라나에 비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함부로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저는 좋은 부분을 찾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앱토스와 수이가 나왔을 때 우리 솔라나의 솔라미들이라고 하는 이 플리퍼들이 그쪽으로 몰려와가지고 먹을 걸 쫙 빨아먹은 다음에 우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여기로 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 웃긴 게 뭐 나가가지고 정착해야지 그 생각이 아니라 가서 돈 빨고 와야지 하고 나가서 돈 빨고 돌아온 거예요. 본질은 솔라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언급은 안 하겠지만 다른 레이어 원체인들에서도 이미 전에도 일어났고 요번에 한 번 더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앱토스와 수이가 나오실 때부터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나오셔서 블록체인에 일어날 수 있는 신선함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여전히 솔라나가 더 빠르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솔라나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마무시하게 받은 체인이 없고 사실상 이더리움을 비견을 해도 스트레스 테스트의 강도는 사실은 솔라나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트랜잭션을 미치듯이 갈게 되니까 그거 감당을 할 수 있는 체인이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더리움 솔라나 두 개 외에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 레벨까지 커뮤니티를 빌딩을 해서 도달을 한다? 그것부터도 저는 어마무시한 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사 더 싸고 여기에서 더 싸고 더 빠른 체인이 나오더라도 아마 비등비등하고 별 의미도 없겠지만 진짜로 그런 네트워크 효과 자체가 굉장히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맨날 욕하잖아요. 와 졸라 구려 이러면서. 근데 보면은 두 개 커뮤니티 솔라나까지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 세 개 커뮤니티가 각각의 어떤 삼국지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디까지나 걔네가 유의미하게 사람들을 끌어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진짜 어떤 진짜 커뮤니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개발자 집단, 사용자 집단
이런 걸 만들어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레이드 뛰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리퀴디티 쫙 빨아먹고 다시 와가지고 하고 오면 이제 SMB 산단 말이에요. 솔라나 몽키 비즈니스 다 사고 이제. 참 그래서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요번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브레이크 포인트도 이제 연례 행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의 전통 연례 행사 같은 건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못 갔다가 요번에 갔어요. 요번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고 일단은 얼마나 많았어요? 한 1,000명 있었어요? 아니 몇천 명 있었어요. 몇천 명? 네, 일단은 분명 몇천 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비 오는 암스테르담에 비바람을 뚫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보면서 야, 진짜 솔라나 희한하다 진짜.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솔라나 체인 하나만 보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NFT 커뮤니티의 규모도 사실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게 뭐 결국 다 뜯어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블록체인 안에서 역시 뭐 무시할 수 없는 넘버 2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솔라나에서 빌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닥싱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 얼굴 까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냥. 얼굴 까고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보통 웹 2.5랑 비슷비슷해요. 뭔가 이 솔라나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어딘가 가운데에서 이제 말을 해도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 뭔가 우리는 돈을 위해서는 이걸 하고 돈이 아니라 뭐 그 탈주왕이 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요런 거 한다. 근데 이런 걸 잘 믹싱하면은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제 뭐 사실상 거리낌이 없고 뭐 지금 여기 안에서 짝짝꿍 해봤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 사실은 거리낌이 없는 거죠. 솔라나라는 체인 자체가 성향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게 딱 이제 탈중앙이라는 이데아를 쫓기만 해서는 뭐가 안 된다.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잖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빌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원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탈중앙으로 약간은 포기를 해야 돼. 하지만 오케이.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런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웃긴 게 그 하나 더 웃긴 게 좀 있는데 그 솔라나 성향들이 그 모양인데 근데 솔라나에 그렇게 오디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오디널은 또 솔라나가 오지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라나에는 제가 생각 이건 그냥 순전히 제 생각인데 그 근본적인 갈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웹2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웹2와 웹3의 경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더리움보다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사실은 솔라나 좀 커뮤니티 규모도 더 작고 그 볼륨도 결국 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절대로.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오디널스. 그게 이제 오디널스이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웹2 쪽이랑 이렇게 막 열심히 현실에 치이며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그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올 때 그 사랑에 빠졌던 그 개념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디널에 발을 조금 담가 놓으면은 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좀 있어. 뭔가 왜냐면 비트코인 오디널에 가지고 있는 그 개발적인 널디함 이런 부분들이나 좀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팁 같은 사람들의 이제 머리를 반짝이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오디널이 좀 솔라나에다가 채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솔라나 사람들이 오디널이랑 좀 친하게 지내요. 그 매직 에덴도 그 오디널스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되게 발빠르게 들어갔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빨리 들어가서 저도 진짜 그때 놀랐는데 그때 그게 이제 어쨌든 그게 FTX 터지고 나서 걔네들도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빨리 들어간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재밌네요. 네. 그 솔라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트코인의 그 정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저만 해도 이제 막 집에 그 무슨 비트코인 그 백서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어디에 붙여둔 거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초기에 들어간 거 그걸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솔라나에 정착을 해버린 거지. 근데 이제 솔라나 사람들도 그런 갈증은 있고 오디널도 그래서 좀 핫했었다. 지금은 좀 애매하지만 지금 바이낸스 상장했었잖아요. 그 BRC20 예. 토큰, OD 토큰 어제 오늘 했나? 여튼 맞아요. 그것도 이리저리 뉴스를 좀 봤었는데. 네, 그게 최근에 그 상장을 해가지고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게 막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제 기억으로 처음 나왔을 때 20몇 불까지 갔다가 막 그 다음에 막 한 자릿수까지 꼬라박고 지금 다시 10몇 불 된 것 같은데 이 OD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게 사실 그 오디널스라는 프로토콜 자체를 만든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오디널스를 만든 사람은 그 케이시 로더모어라고 그 사람이 그 오디널스라는 그 네. 프로토콜을 설계해서 이제 그거를 배포한 사람이고 오디널스를 이용해서 ERC 그 펀저블 토큰 스탠다드를 흉내낸 BRC20이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 이제 도모다타라는 사람인데 그 도모다타라는 사람이 최초의 BRC20 토큰으로 만든 게 OD 티커의 그 OD 토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까였잖아요. 바이낸스에서도 설명을 그게 마치 오디널스를 만든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놔가지고 역시 이런 거를 이제 파고 드는 것들을 봐도 이제 뭔가 결이 다르다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약간 계보가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이런 거를 파고 드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희열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마 계보 따지고 뭐 이거 그래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 히스토리 따지고 들어가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말싸움 할 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이게 그 뭐야 이 비트코인은 특히나 그 말싸움이 많은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그 일련의 사건들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성찰을 해야 됩니다. 네. 성찰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비트코인 내러티브가 ETF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을 그냥 그저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 비트코인은 뭐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이렇게 많이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맨날. 아니 뭐 아닌 사람들도 많겠지만 네네. 이제 그 뭐야 일부의 그 우리 맥시멀리스트 분들은 아니야 이건 그냥 돈이야. 통화. 나의 이 순수한 비트코인 더럽히지 마. 이 멍청한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막 나한테 뭐라 하잖아요. 옛날 생각나네요. 네. 근데 이제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오디널스라는 게 생겼고 스택스가 이제 그 SBTC와 나카모토 릴리즈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거까지는 모릅니다. 있어요. 그게 나오는데 네. 이제 원래 비트코인 체인을 읽기만 했는데 네. 스택스 위에서 비트코인 체인에다가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호 운영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스택스를 가지고 아예 진짜 뭔가 레이어 2가 진짜 된 느낌. 옛날에는 그냥 사이드 체인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약간 이더에서 폴리곤 같은 느낌? 약간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뭔가 그 명실상부한 레이어 2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러티브로 변환이 되고 있고 또 그 트위터에서 그 뭐야 템루트 위자드들 걔들이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싶으면 너네가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고 채굴자들한테 돈을 줘야지 반감기가 계속 오는데 그러면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면은 그냥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트랜잭션 안 일으킬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비트코인을 그들의 방식대로 놔두면은 죽어요. 저는 이게 진짜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네.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켜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해괴한 논리가 뭐냐면은 어차피 나중에 비트코인은 기축통화가 돼서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다. 그때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변동성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아포칼립스가 오면 가능한 아포칼립스가 와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포칼립스가 오면은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그때는 컴퓨터가 있겠냐고 그때 인터넷이 들어오겠냐고 그때는 그냥 당장 이베이에다가 뭘 넣는 게 중요해. 그럼요. 이런 핸드폰 이런 거 안에 이런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포칼립스라고 한다면 핵 전쟁이잖아요, 사실. 옛날에 잭이
제가 이제 그 저의 비트코인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잭이라는 친구가 한창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그 외국에서 이제 트랜잭션 일으키고 있을 때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실제로 그 QR 코드 이렇게 읽는 거 한 방으로 이렇게 슉슉슉 움직이고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봐라 이게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미래다. 통화의 미래다. 뭐 이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게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사실상 저런 식으로 그냥 통화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의 설득력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케이스들도 몇 번을 봤는데 근데 잘 설득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는 그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자 혹은 이제 뭐 통화의 수단 같은 걸로 미래를 꾸려 나간다고 했을 때 맥시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디자인이 되지 않는 건데 너네들이 블록체인에 물을 흐려놓는 바람에 비트코인은 원래 비트코인 하나였어야 되는데 괜히 블록체인 같은 걸 무슨 스마트 이런 거를 입혀서 괜히 이 모든 본질을 흐려가지고 무슨 주식시장처럼 만들어놨는데 이 유사 주식시장의 이 본질이 흐려지는 바람에 블록체인의 근간이자 기반인 비트코인의 본질도 흐려진다. 사람들이 자꾸 도박수단으로 보지 않냐. 사실 우리는 도박수단이 아니라 비자 같은 그 좀 뭔가 제2의 혁명적인 통화 수단으로 봤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비트코인이 그러면 혼자 계셨으면 지금 있는 블록체인 전체 그 크립토 시장이 없었을 텐데 그럼 이 정도의 집중을 못 받았고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비트코인 가격이 거기까지 안 가셨을 텐데 그래도 행복하실까요? 라는 얘기를 돌려주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실제로 돌려줬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봤더니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좋은 얘기 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라이트닝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오디널스가 나왔을 때 라이트닝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라이트닝에도 그 비트코인 메인넷의 수수료를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죠. 근데 존나 웃긴 게 이제 수수료가 메인넷에서 너무 오르니까 라이트닝에서 존나 오른 거야. 또 그랬구나. 그래서 존나 웃긴 게 엘살바도르에서 그게 법정 화폐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커피 한 잔이 아까 찾아봤거든요. 한 1.2불? 잠깐만.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불이라고 합시다. 뭐 에스프레소가 1불 안 됐었던 것 같아. 1불인데 그 사람이 커피 2잔 사 먹는데 라이트닝으로 트랜잭션 피가 90센트가 나왔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전체 트랜잭션 피의 거의 한 30%를 전체 결제 내역의 그 30%를 수수료로 내버린 거야. 참 세상 일 모르네 진짜. 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이 집단, 이 맥시라는 집단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랑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랜잭션 피가 높은 환경이 와야 돼요.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려면. 그 마냥 비난하기도 좀 어렵네.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 되는 시대가 좀 일찍 온 건데 오디널 때문에 그 트랜잭션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오디널이라는 이상한 변수 때문에 일찍 오긴 했는데 그거 하나도 감당 못하면은 미래가 어디에 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게. 그것도 그렇고 피가 높아야 되는 환경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까지 피가 높아지면은 소액 결제로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가 왜 있는 건지에 대한 물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이 모든 걸 보면서. 그랬구나.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 기억으로 그 2017, 18 그때부터 막 이거면 다 돼 막 이러면서 비트코인 지금 너네 트랜잭션 피 120불 내고 있지만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막 인스턴트 파이널리티 이러면서 0.01센트 내고 막 그런 소리를 하고
그 잭 밀러였나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잭 말러일걸요? 잭 말러인가? 네. 그 친구가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하는 그 라이브 스트라이크, 방송을 예. 봤단 말이에요. 그게 카리스마 질이잖아요. 좋았는데 그때. 그 어린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했었는데. 근데 그 스트라이크 앱도 이번에 출시가 이게 제가 최근에 다운을 받았어요. 한 몇 달 전에. 네. 그 비트코인 마이애미 할 때 걔가 무슨 발표해가지고 네. 받았는데 그것도 제가 현재는 또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걔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걔가 라이트닝 네트워크 쓴다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얘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하면은 뭐 빠르게 트랜잭션 굴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통화 언제쯤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트랜잭션이 많아지니까 그거 수수료 핸들링을 못 하는군요. 네. 아이고야. 그럼 어떻게 매스 어답션 하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닝 말고 다른 데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레이어 2에다가 베팅을 할 거면. 뭐 스택스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스택스예요. 저 스택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이제 예전에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조금 뒤였나? 그런데 네. 스택스 앱을 깔고 이제 그 구글 그 애드온을 깔고 그런 다음에 크롬에서 뭔가를 보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 트랜잭션이 이제 여튼 굉장히 오래 걸려서 뭔가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가지고 그래서 됐다 너 꺼져라 이러고 그냥 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에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사람을 화나게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면 그게 블록 타임이 비트코인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죠. 이제 나카모토 릴리즈라는 게 나오면은 그게 블록 타임이 줄어들어요. 그래요? 제 기억으로 12초에 한 번으로인가 줄어들어요. 그 패스트 블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트랜잭션 한 번 걸 때 지금 현재 정도의 이제 트랜잭션이 평소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이론상 얼마나 빠를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더리움 메인넷 정도로 빨라질 수 있다 이런데 이거는 이제 빠르네. 그 우리 전문가인 머니스택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빨라진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러빌리티 스케일링 문제들 이런 것들 이제 충분히 대응해 나가고 있고 서브넷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미래는 라이트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개발자들이 대놓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이거 노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구나. 씁쓸하네. 네. 여튼 지금 저는 매우 베어리시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제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뭐 스택스에서도 뭐 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결제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의미를 갖는 유스 케이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서클이 이번에 그 솔라나 쪽하고 무언가 짝짝꿍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뭐 자세히 아는 거 있나요? 아니요, 서클 내용은 자세히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그냥 솔라나 뭐 재단하고 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솔라나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만약에 걔네가 만들면은 네. 그리고 이런 피앗 온 오프 램프 같은 거를 솔라나 기반으로 잘 만들면은 저는 진짜 엄청 킬러 앱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솔라나페이라는 그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꽤 오래 있어 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USDC를 통해 가지고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을 빠르고 간편하게 하는 걸 목표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있어요. 근데 사실 솔라나 전체가 그런데 트랜잭션 시간이 일단은 거의 1, 2초 정도 되고 1초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 수수료 0.0000001솔 뭐 이러니까 사실상 저는 솔라나를 만약에 사용해 가지고 뭔가 페이를 하고 뭐 페이를 뭐 주고받고 뭐 QR 코드를 통해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솔라나에서 더 이상 뭐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중앙화 문제 맨날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되게 그 톨리가 되게 열심히 댓글 달고 다니거든요. 제가 네. 흥미가 없어도 보게 되는데 네. 자꾸 톨리가 댓글 달아가지고. 근데 그 탈중앙화를 그래서 뭐로 판단을 짓냐라고 했을 때 이제 노드 숫자냐, 뭐 트랜잭션 뭐 트랜잭션 이뤄하는 나라들의 숫자냐, 뭐 어디 숫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노드를 돌리고 이제 뭐 그 POS잖아요. 얘네들은 POSH이고 그리고 뭐 이제 이더리움도 POS구나. 뭐 이런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숫자상으로 솔라나가 덜 탈중앙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상으로 거의 뭐 삐까삐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더리움 맥시 분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디선가 했을 때 거기에 톨리가 쇼 와가지고는 거기에 댓글을 막 쪼르륵 달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더리움 애들이 fair point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야 뭐 사실 뭐 제가 뭐 솔리디티 개발자도 아니고 러스트 개발자도 아니니까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숫자만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탈중앙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면 제가 거기다 내가 뭐라고 대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적어도 방어 기제는 있다. 솔라나가 엄청 중앙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구조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노드 숫자나 뭐 우리 밸리데이터들 숫자를 보면은 사실 절대 이더리움에 꿀리진 않는다.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더리움 쪽에서 중앙화 탈중앙화 얘기를 하면은 솔라나가 말을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도 웃긴 게 그 자금 동결 시키고 싶으면 할 수 있잖아. 그 USDC, USDT 전에 뭐야 그 뭐야 MEV 부스트 그 누구야 그 플래시봇의 MEV 부스트 클라이언트를 쓰는 노드들 그 캡처 당했었잖아요. 그 뭐야 스테이트한테 그래가지고 그 한창 문제 됐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솔라나 쪽에서는 그런 일이 하도 많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솔라나 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쪽은 탈중앙에 대해서는 그 톨리는 자신이 있는데 톨리는 이제 솔라나가 또 좋은 게 이제 라즈랑 그 톨리 둘 다 찐 개발자다 보니까 말하는 거에서 이미 그 정신 자체가 굉장히 개발자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박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솔직히 홀더 입장에서 편해요, 좀. 보고 있으면은 캡처 캡처 떠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것도 그건데 심지어 이제 솔라나 홀더들은 그런 거에 이미 면역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뭐, 너네들은 탈중앙 이러면 그래 뭐 트랜잭션 하나 $2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번에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서도 그렇고 뭐 행사 같은 데서도 이제 팬텀앱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 핸드폰에서. 근데 팬텀앱으로 그냥 QR 코드 딱 찍으면은 NFT가 2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자기 지갑으로. 근데 그 지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받는 쪽에서 뭐 수수료 있으니까 수수료 내고 뭐 그거 받을 때도 이제 뭔가 트랜잭션 걸리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새 지갑에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새 지갑에다가 0.01소를 쏴버린 다음에 그 0.01소를 갖고 다시 민팅을 해가지고 그 바로 그 자리에서 민팅을 하는 그런 구조도 가능하단 말이죠. 와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티브가 그거를 음악 하라는 음악은 안 하시고 갑자기 이상한 걸 만드셔가지고 아티브라고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번에 와서 녹화했어요. 네, 하셨구나. 네, 아티브에서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한번 이벤트에서 했는데 그것도 그냥 순식간에 따닥따닥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웹2에서 이제 만난 친구들한테도 야 너네 NFT를 내가 너희들한테 강매할 생각은 없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니까 하나씩 줄게. 일단은 지갑이나 깔아봐. 이러면 막 너 또 이제 뭐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하면서 막 농담을 막 하는데 근데 실제로 지갑을 깔고 그리고 자기 지갑 주소 저한테 보내고 1초 만에 그냥 쑥 쏴주고 그 내용 보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애들이 다 좀 감탄을 하는 거죠. 굉장히 빠르고 원활했다. 그러니까 그 seamless 트랜잭션의 면에 있어서는 솔라나를 현재 따라올 거는 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느낀 게 2022년인가요? 작년 그
뭐야 스테픈 한창 유행했을 때 아는 분한테 신발 받으려고 그 솔플레어 지갑 깔고 솔플레어. 막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저한테 솔라나를 뭐 0.0 얼마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더리움과 같이 생각하면 0.0 몇으로 가스비가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순간 이렇게 그 뭐야 직감 이렇게 그 숫자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적어도 0.05는 있어야지 않을까 했는데 충분하더라고. 한 5번은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솔라나구나. 참 현실과 가장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엔. 근데 그 폰은 어떻게 된 거야? 사가폰이요. 그거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1세대는 사지 말라.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저도 이제 그 솔라나 파운데이션 쪽에서 제공해 주신 덕분에 감사히 받아서 썼는데 아직은 가실 길이 조금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솔직히 왜 사일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이거를. 그렇죠. 네. 솔라나 맥시가 있더라도 그분도 이제 사기를 살짝 주저주저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실드가 안 돼. 네. 아니 뭐 그렇잖아요. 네, 너무 테크 유튜버 중에 유명한 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뭐지 리뷰 영상 찍었던 그 흑인 애 누구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마이크 웨이스였나? 여튼 걔 유명한 애 있잖아요 유튜브에. 걔도 그거 리뷰한 영상 봤어요? 저 영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굳이 클릭을 하진 않았어요. 뻔해가지고 너무. 저는 봤는데 그냥 극딜을 합니다. 극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카메라도 구려, 뭐도 구려. 다 골고루 구리기 때문에. 그리고 구린데 싸면 말도 안 해. 비싸. 그 매니아들을 위한 하이엔드 제품 아니겠습니까? 하이엔드도 아니잖아요. 근데 신박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지갑 트랜잭션이 기본으로 깔려가지고 이제 지갑이 뭐 돌아간다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보기에는 즐거웠다. 네. 저도 신기하긴 했어요. 처음에 딱 그거 받아보고 막 이런 게 진짜 있네 하면서 막 신기반기했다. 근데 거기서 끝이야. 그 뒤로 절대 만지지도 않았어. 안타깝다. 뭔가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거 하면은 나도 손이 느려질 것 같은 느낌. 이게 안 그래도 저희 크립토 하는 친구들은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해킹을 덜 당해서 그런 거가 좀 있잖아요. 맥이랑 아이폰이 좀 뚫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맥이랑 아이폰에 적응해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그때 사가폰으로 내가 옮겨갈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주진 못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어쨌든 프리미엄 시장 좀 하이엔드 시장을 노리고 싶으면 어쨌든 애플 생태계에 침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가폰으로 그런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다는 시도가 될까라는 생각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디파이 뭐 아니면 디앱 아니면 뭐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바일 생태계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솔라나에서 이제 뎁 스토어를 런칭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뎁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구조를 짜놨단 말이죠. 마치 구글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미래에 베팅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뎁들의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봉장 같은 기계 같은 느낌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크립토 씬에서 이런 정도의 시도를 할 수 있는 체인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웹2로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여러 가지의 액션들이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체인에서 이 정도로 커다란 액션을 취한 경우는 못 봤었고 물론 첫 시도가 이제 좀 완벽하지 않지만 뭔가 좀 앞으로 더 개선이 잘 돼서 뭔가 좀 웬만하면 이제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인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말 크립토인들을 위한 핸드폰이 나올 수 있으면은
물론 여전히 니치 마켓이긴 한데 음. 그래도 좀 설 수 있는 가망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성공 가능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젖잘싸? 네, 그런 젖잘싸. 아직 졌나? 젖잘싸. 예. 아직 뭐 승패는 시즌 3 정도 나오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시즌 몇 개 더 나와야 예. 승패를 알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모르겠는 게 아까 저희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미 너무나 크게 선점을 그죠. 하고 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먼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D앱 스토어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그런 생태계 이런 거는 진짜 이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이미 그들은 어딘가 구글 아니면은 애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 이 레거시 금융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앱들이 예를 들어서 쿠팡 그 쿠팡이 D앱 스토어에 나올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를 이러한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앱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될지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앱 스토어를 굳이 쓰기보다 그냥 내 아이폰을 들고 거기 안에 깔려 있는 팬텀 앱에서 팬텀 앱도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굉장히 트랜지션이 부드러워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앱들을 그냥 거기서 쓰면 되는데 내가 굳이 그 사가폰까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죠.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방금 생각해 보니까 크립토라는 어떤 생태계 자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은 거기에서 뻗어 나오는 가치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구글하고 애플에서 어떤 수를 쓰겠죠. 지금 이미 구글은 그 하려고 하잖아요, 웹3. 아, 예, 그죠. 예. 구글은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원래부터 전략이 기다렸다가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더 좋은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번에 네. 비전 프로 나온 거 보니까 진짜 개 지리더만. 아, 갖고 예. 싶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간 될 것 같다. 근데 그 전까지 우리는 랩탑에 있는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만족을 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또 그런 뭔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기긴 할 것 같네요. 근데 뭐 사실 매스 어답션이라는 그 대과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럼 사실 이런 걱정들도 오히려 그 우려의 그냥 기후에 지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가폰은 만약에 매스 어답션이 온다고 하면은 정말 역사에 남는 폰이 될 거고. 근데 매스 어답션이 온다고 역사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은데. 매스 어답션이라는 단어가 전 듣기부터 거부감이 들고 뭔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진짜 매스 어답션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 너무 남용되는 느낌도 있으니까 남용도 됐고 이제 좀 살짝 시니컬하게 쓰이죠 이제. 네, 그죠. 매스 어답션 푹 이러고 이제. 그래.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일명 매스 어답션이 진짜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꿈으로만은 남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매스 왜냐면 어답션 어떤 것에서 제일 먼저 매스 어답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테이블 코인 결제 여기서 엄청 먼저 빨리 올 것 같아요. 이게 결제 그 실제 달러가 누군가 어떤 은행으로 옮겨지기까지 뭐 실제로 뭐 일주일 걸린다면서요. 네, 그죠. 나는 그죠. 뭐 그거에 어떻게 정확히 원리는 모르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그냥 블록체인으로 그 가치를 그냥 바로 옮겨 버리면은 그죠. 그냥 그 숫자가 얘 거에 있다고 떴다가 얘 거에 있다고 뜨는데 7일 걸리는 것보다 지금 이거를 바로 보내서 한 블록 안에 보내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
될 수 있다고 보긴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매스 어답션이 언제 될까? 뭐 잘은 모르겠다는데. 저는 그게 약간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여러 정치 공방들이 훨씬 더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규제가 빠르게 다른 것보다 이런 증권성 이런 건 차치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프라이빗 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 미국에서 그 대공황 이전에 주별로 은행들에서 지들 맘대로 네네네네. 달러 네.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런 상태가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 저 새끼들 이거 돈 복사 이거 우리 돈인데 너네가 왜 해?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딴지를 졸라게 걸 거란 말이죠. 특히나 자기네 달러가 테러리스트 집단을 후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럼 그건 더 큰 문제. 이거는 이제 금융과 경제 논리를 넘어서 안보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엄청나게 발빠르게 가서 미국 뭡니까? 오일 있으면 쳐들어가고 그 달러 잘못 쓰면 쳐들어가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이제 쳐들어갈 거란 말이지.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제 뉴스레터에 바이낸스하고 테더를 얘기를 졸라 많이 하거든요. 아, 네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승자는 미국에 붙어서 규제 열심히 잘 받고 정부하고 친화적으로 가는 서클이 부상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그 일련의 요즘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불거졌단 말이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좋든 싫든 빠르게 결판이 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중국 쪽도 비슷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중국 쪽에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더 빠르게 도입할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이미 이제 중국은 아니지만 홍콩에서는 네. 그 테더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해 주는 거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그게 굉장히 상용화가 잘 돼 있는 상태. 아, 몰랐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진짜로. 뭐 이미 한 발자국 떼고 있는 거네요. 그쵸? 네. 거기는 진짜 빨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하냐고 지금 다른 나라 우리나라 세팅은 참 잘 돼 있는데 네. 업비트가 물량 2위 떠줘가지고 그러니까 내 볼륨 2위로 급부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제 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게 우리나라가 네. 그 거래량은 많지만은 네. 이거 다 도박이다. 실제 온체인 유저는 거래소 거래량의 10%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온체인 근데 그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사실은 온체인의 거래량을 막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볼륨들의 밸류는 그런 종류의 볼륨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프라이스 액션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제 그 열심히 만들고 있는 크립토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이 급부상할 근거로서는 사실 쓰이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 거죠. 왜냐면 네. 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아무리 디벨롭먼트 안에서 뭔가 막 어마무시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뭐 소피스티케이트한 뭔가 그 개발 과정이 있건 없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결국에 그 프로토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토큰이 그 모니터리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결국 작동을 안 하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그러면은 볼륨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볼륨이 이상하게 한국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쟤네는 뭐 하는 나라일까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맨날 트위터에 코리안들 뭐 하냐고 뒷짐진 고양이 밈 있잖아요. 그거 어떤 거요? 뒷짐진 고양이. 그거 그 이렇게 뭐 프랭크가 요번에 보트를 샀나? 뭐 이런 밈이잖아요. 그래서 What the fuck are these Koreans doing?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네들 뭐 하냐고. 얘네는 다른 나라는 웃겨. 작년에 그 이더리움 머지 있었을 때 왜 한국은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도박장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묻잖아요. 웃겨. 그래서 확실히 한국이 기회 땅이긴 해. 맞아요. 기회의 땅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한국 KBW 때도 그 디가 프랭크랑 뭐 퍼치펭귄 애들이랑 뭐 네. 저기 그 세피실즈의 파운더도 왔었고 그 두들스 파운더도 왔었고 다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액션에 기반이 되는 게 결국에는 아 여기 시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러면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랭크랑 비벼가지고 찐친도 먹고 막 그 세피실즈랑도 좀 친해져가지고 그 파운더 막 롯데 그쪽에 막 소개시켜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걔네들의 생각도 다 비슷비슷해요. 뭔가 거래량 많다며랑 여기 대기업들이 NFT 뭔가 하려고 한다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그 유수의 NFT 파운더들도 관심을 갖는 것 같고 크립토 쪽도 뭐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진짜 관심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그 퍼지 펭귄 그 파운더 걔도 사실 네. 우리 사무실 놀러 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저는 이제 딴 데 있어가지고 만나지 못했는데 그 뭐지 게이트웨이 코리아 거기서도 지나가다 프랭크 디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아 예. 그 뭐지 아서 헤이즈랑 여기 저 아는 분들이 같이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테니누 티셔츠 입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아 진짜. 그거 어마무시한 실링 포인트네. 네. 어마무시한 인게이지먼트. 네. 아 그렇구나. 여튼 그런 일명 고위급 고위급 간부들이 연예인들 네 그죠. 그런 사람들 예, 너무 많이 저 이제 뭐지 KBW 때 진짜 재밌었던 게 혹시 그분 아세요? 그 조디 알렉산더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누구죠? 그 루나 사태 때 그거 루나 망할 거라고 전부터 베팅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존나 신기하더라고. 막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저번에서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서 내가 바로 조디 알렉산더니까 안녕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구수하더라고요 아저씨가. 걔는 자기를 알아보는 한국인이 더 신기할 거야. 뭐지 이 이국 땅에서 나를 알아보는 거면서. 아니 근데 걔네 너무 유명한 애들 많이 와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이번 KBW 때. 맞아요. 저도 평생 못 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봤었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국이 그래도 기운이 좋지 않나. 크립토 쪽은. 그게 그 뭐냐 그 바로 다음 주가 싱가포르 토큰 2049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싱가포르 갈 거라서 이번에 서울 안 올 거야. 이렇게 되게 예상했는데 의외로 그렇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겸사겸사한 느낌도 좀 있는데 뭐 이렇게 갔다가 바로 뛰더라고요. 쪽으로.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붙어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기회의 땅은 맞는데 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다들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만 해서 그럼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빨리 미국에서 규제가 어떻게든 돼야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는데 이제 맞아요. 이게 답답한 거죠. 저는 한국 같은 그쵸. 나라가 조금 경쟁력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생기려면은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네, 깝깝해. 그 기대는 옛날에 접었긴 합니다.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뭐 일자리 없다고 뭐 찡찡대고 그 뭐야 공매도 금지하고. 그죠. 네. 참. 근데 뭐 크립토가 정치인분들은 원래 이제 그 표를 따라가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크립토를 응원하는 건 사실 좀 뭐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긴 하죠. 예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좋았는데라기보다는 그 옹호하기 좋았던 시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에 물려버렸을 때 그때 이제 정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락으로 가는 그런 시점이 있었죠. 이제 정치권에도 크립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한마디 하면 이제 바로 나락가는. 지금은 이제 조금 다음 불장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불장 2024년에 올 것 같나요? 뭐 오기를 희망은 합니다만
모두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뭐 오길 희망은 하는데 그거 참 제발. 제발 뭐 2024년 후반기라도 좋으니까 제발 제발. 한 근데 번만 와줘라. 비트코인 ETF 마지막 데드라인이 제 기억으로 24년 4월이었나? 그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는 진짜 이게 매크로를 따라가요 무조건.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이 크립토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아서 매크로를 무시를 했어요. 네네. 처음에는 아니 무시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크게 커플링 되지 않았어. 네. 근데 이제 기관들 들어오고 규모가 커지면은 당연히 이 큰 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가 나쁘지 않다면 올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 인상 동결했죠. 뭐 또 언제 기습으로 또 올릴 수 있겠지만 뭐 여튼 세상 일 모르는. 근데 이제 그 매크로 지수들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똑같은 현 시점을 보고 누구는 존나 베어리시하고 누구는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있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 나름 더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자인데 노아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예 들어봤어요. 예.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원래부터 경제 하던 놈이고 잘하니까 나는 얘 말을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 이제 회복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점은 만약에 이게 저점이라면 저점은 지나간 거죠. 최저점은. 네. 그래서 24년이 불장은 아닌 것 같고 불장의 전조. 왜냐하면은 20년에 반감기가 왔을 때 그때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 변수가 있었구나. 근데 맞다. 20년에 그래서 한번 졸라 세게 때리고 6만 달러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21년에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 비슷하게. 근데 이제 그런 코로나 때 그런 드라마틱한 하락까지는 없고 그냥 애게 뭐야 하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게 뭔가 요번에는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아까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나. 네. 과연 예전만큼 올라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근거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이제 제가 본 건데 그 베이스 체인 위에 올라간 무슨 포커 뭐 배틀 뭐 그런 거? 프렌드테크 다음인가 이거는? 네, 이제 프렌텍 다음에 그 베이스 위에 올라간 요즘 핫하대요. 텔레그램 봇인데 그걸 기반으로 뭐 무슨 포커를 치는데 이제 거기다가 아바타 요소 추가해가지고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거래요. 아직 내가 해보진 않았어요. 아까 트위터에서만 보고. 그래서 여튼간에 사실 허접하긴 하지만 그런 게임들도 있고 뭐 프렌텍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수단 같은 것들 지금 이미 페이팔은 들어가 있고 비자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규제적 리스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이 규제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유리하게 돼서 크립토 세계로 현금이 들어갔다 나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면은 이제 그 불 케이스가 오는 거고 아니면 베어 케이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근거로 불 케이스가 온다고 하면은 불 케이스가 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 시나리오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시나리오, 예, 그 정도 시나리오는 쉽게 올 것 같아가지고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차피 솔라나에서는 그냥 솔직히 별 대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가 만약에 선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ETF가 좀 곁다리를 쳐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불 케이스가 오는 게 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매크로가 중요하지만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도 있지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출산율부터 어떻게 좀 그거는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미래가 암울해가지고 이건 어떡하나.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로 말하자면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죠.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 불가능한 것 같아. 애기 한 명 하나 낳으면은 이제 그 저기 그 지방 준지방급에 있는 곳에 아파트 하나씩 주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아파트 값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렇네. 물량 풀리는 건가? 네. 이게? 리퀴디티가 늘어나네. 예, 그 뭐야 민팅이 무료 민팅이 많아지면 안 돼. 아니 뭐 어차피 바닥값이면 괜찮지 않나 모르겠네요. 유저라도 더 들어와라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아무튼 뭐 국내 경제는 잘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그 NFT 크립토 쪽 불장 오면은 가격 올라가면 NFT 입장에서 좀 괴롭거든요. 최근에도 솔라나가 40달러 찍는 바람에 그 바닥 가격이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NFT 솔라나 쪽에 있는 NFT들은 그 웃을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 솔라나 그 뭐 불장 케이스로 따지면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더리움 올라간 다음에 솔라나가 올라가고 솔라나 아래에 있는 잡 알트코인들도 올라가 준 다음에 그 리퀴디티가 쫙 모여가지고 NFT로 돌아오는 그 시장을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과연 예전 같은 시장이 올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리스크죠 저희 입장에서. 아,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겠네요. 네, NFT 쪽은 특히 더 그 여러 방면으로 전략을 바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오더라도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고 뭔가 더 NFT 쪽으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랑 뭐 웹2 쪽으로 성공을 해야만 되는 케이스랑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PFP NFT 같은 것들이 요즘에 엄청 이제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의 옛날에도 미래를 어떻게 그리세요? 이제 뭐 피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플랜이 뭐 있지만은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퍼지 펭귄 같은 거는 장난감을 팔고 뭐야 저기 두들스는 뭐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업 하겠다 그러고 뭐 BYC도 뭐 무슨 메타버스 만들겠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그 PFP NFT 컬렉션들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NFT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그 갖는 의미라는 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소유 증명과 이제 그거를 트위터 안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그 럭셔리 제품에 대한 그 뽐내기 그런 용도와 이제 또 커뮤니티 간의 결속력에 대한 이제 뭐 증표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게 뭐 NFT non fungible 가지고 절대 해칠 수 없는 고유성을 그거는 이제 좀 그 우리만 아는 얘기고 그거 뭐 어디 가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요 무슨 소용입니까?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논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고 저조차도 그거를 뭐 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할 말은 별로 없어요. 그 만약에 그 예를 들어 엠퍼가 이제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엠퍼의 NFT가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 외에 그 엠퍼라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친구고 그리고 프리민팅과 그 저기 소유권이 없는 그 NFT의 거의 정점에 있는 친구기 때문에 그걸로서 가치를 갖는 거지. 이 친구 가지고 뭐 게임 만들겠다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는 뭐 재단이 없으니까 무엇보다 재단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NFT는 거기서 종료인 거고 사실상 다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제 없던 이야기도 꺼내가지고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두들스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싶었을까라는 물음표랑 퍼치 펭귄의 CEO가 뭐 사면서
사든 동시에 그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늦은 때여가지고 그런 걸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 근데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아즈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 이런 엔터 쪽 사업을 생각을 했을까? BAYC가 처음부터 메타버스를 생각을 했을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 좋게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다음 사업을 짜고 있는 건데 생존 사업을. 근데 새로 나온 친구들 혹은 이제 그 1티어 있는 애들 뒤에 나온 친구들 그 친구들의 경우는 그게 없이 나왔으면 정말 힘든 세상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돈도 못 벌었으면 1티어 그 애들이 돈 버는 동안 그 정도 물량의 돈도 못 벌었으면은 PFP의 가치 증명은 정말 힘든 시기가 오신 거고 지금이. 그래서 뭐 다들 무너졌잖아요 사실. 많이들 무너졌어요.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많이 무너졌고 뭐 한국에서도 여러 프로젝트 무너졌고. 근데 이제 피델리온의 경우는 처음부터 주창하는 게 몇 개가 있었죠. 이제 게임 뭐 우리는 여기서 돈 벌 건데 뭐 이런 얘기랑 뭐 우리는 IP로 돈 벌 건데 그 IP를 우리가 왜 잘 만들 거냐면은 뭐 우리는 호교님이 리그 오브 레전드 아트 디렉터야. 우리는 라이엇 게임즈 네 번째 멤버가 저분이야. 이분이 만드는데 뭐가 안 나오겠니? 뭐 이런 논리가 기저에 깔려 있었고 그리고 우리만큼 IP를 기깔나게 만들어서 웹2로 가겠다는 전략을 짠 애들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없었고 그러니까 특이한 점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있으면 이제 그 홀더분들이 조금 더 신뢰를 더해주는 시츄에이션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있는 만마리의 코브라 이랬으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나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네. 왜냐하면 홀더들이 쥐고 있을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PFP의 가치가 뭐냐라는 그런 건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 뭐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PFP의 가치는 이 PFP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거에 기반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스페큘레이션이 80%고 나머지 20% 정도가 이제 진짜 찐 팬들인 건데 그 찐 팬들도 근데 언젠간 엑시트를 좀 하시긴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스페큘레이션인데 그럼 그 스페큘레이션이 우리는 정말 귀여운 만마리의 코브라니까 잘 될 거야라는 그거는 스페큘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설득력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그 비전을 믿고 홀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비전들의 대부분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허황된 소리가 많고 그리고 혹은 잘 모르는 소리가 많죠.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맞아 그 BAYC 메타버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이 새끼들 뭐 하자는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예. 그쵸. 그리고 이거 참 애매한데 BAYC의 NFT 모양새가 이거를 가지고 메타버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돈을 추가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 감성으로는 일단 이해가 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이제 좀 PFP 프로젝트 가지고 자꾸 게임 만들겠다고 하셨던 게임 만들어 본 적 없는 스튜디오에 게임 만든다고 하는 그 얘기들이 저희는 이제 앱스토어에 나와 봤잖아요, 게임이. 어우, 진짜 사람 여러 명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은 프로세스였거든요. 게임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게임을 만드는 게 정말 너무 힘든 거라서 실패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게 좀 있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다들 얼마나 힘들지 잘 모르고 말을 하는 것 같은 현실 인식의 부재. 조금 조금. 저희는 그래도 게임 만드시는 분들로 이제 팀이 절반이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알았는데도 더 힘들었거든요.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직까지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나왔으니까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로드맵조차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다른 프로젝트에서 벌어질 수 있고 저희는 그거는 그나마 지켰으니까 지금 안도의 한숨을 한번 쉬고 있는 상태인 거고 뭐 그런 거죠. 그 진짜 게임을 많이 하시죠?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메탈기어래. 그 뭐냐? 그 어떤 아머드 코어 6. 예. 엄청
이제 저는 게임을 저도 옛날부터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네. 보통 저는 재미없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모드 코어도 이거 재밌나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깔았는데 재밌더라고. 아, 잘 됐네요. 그때서야 할 마음이 생겨요. 음. 근데 나머지 이렇게 막 그런 좀 야 우리 게임 나왔어 까꿍 이러면서 막 약간 뭐라 해야지 이걸 얘네들은 내 시간이 그냥 내가 남아도는 줄 아나? 진짜 치명적이다. 네. 그 나는 그 시간에 쉬고 싶어. 너네 게임을 하는 게 결코 나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걸 하겠대. 근데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 하루에도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는 시간보다 내가 고르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단 말이야. 아, 그죠. 그럼요. 근데 그 액티브하게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사실상 이거 노동이라고도 노동으로 아니 노동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노동 느낌이 나요. 좀. 예, 네. 그런 치환이 가능한 거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냥 내가 그거를 그냥 할 생각은 안 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웹3 쪽에 이제 정말 많은 게임 스튜디오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재밌는 게임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임은 오히려 웹3에서 안 먹혀요. 재밌어 버리면은 머리를 써야 되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좋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거고 찐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본인이 어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웹3 시장을 타겟을 한 게임을 만드셨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도박성 뭔가 좀 무조건 어닝과 도박성과 스테이킹 기반으로 하는 기묘한 논리 속에서 펼쳐지는 아이들 게임인데 아이들 게임 같지 않은 그 방치형인데 방치형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을 줘야 성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플레이 더 하이스트가 그 느낌이고 저희 블랙마켓이 그 느낌이었고 그런 애들이 트랜잭션을 훨씬 잘 뽑아요. 그러니까 저희 3주 만에 트랜잭션 거의 30만 뽑았어요. 트랜잭션 사람들이 와가지고 트랜잭션을 꽂는 숫자가 30만이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임 만드신 분들은 유저 수도 저희들의 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적은데 그분들은 더 적은 거죠. 왜냐하면 웹3에서 게임을 재미를 추구해 버리셨으니까. 재밌는 거 만드셨으면 웹2랑 같이 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같이 하게 만드는데 언을 넣으시면 안 되지. 이 좀 간단한 공식인데 요거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이제 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고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냥 저희가 절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저희도 실수도 많이 하고 토큰 프라이스 뭐 꼬라박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저희들은 적어도 만들 때 이제 블랙마켓은 웹3 디젠들용 그리고 저기 그 메가로드는 웹2에다가 이제 웹3를 살짝 끼얹은 살짝 뒷단에서 얹은 느낌의 게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 자체는 저희는 이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오, 방금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왜냐면은 순수 재미만 추구하면은 굳이 토큰 끼워 넣을 필요 없고 굳이 오히려 망하죠. 그러니까 토큰 인센티브를 거는 순간 그 토큰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안 해요. 그게 치명적인 건데 조깅하는 사람한테 괜히 하루에 1,000원씩 주면은 조깅 건강해지려고 조깅을 하는 게 아니라 1,000원 받으려고 하다가 원래 생각했던 그 좋은 의도가 사라지고 1,000원이 없어지면 안 한다. 500원 주면 반만 조깅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에다가 모니터리 인센티브를 끼얹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끼얹어야 돼요. 그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정답은 모르겠는데 근데 밸런스. 적어도 어닝이랑 재미를 함부로 엮었다가는 골로 간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여태까지 재밌으면 재밌는 게임이 최우선이어야지 이 생각했는데 그럼요. 네. 방금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 재밌는 게임이 게임의 정답인 거는 맞는데 무조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웹3의 이 조그만한 시장에 있는 조그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몇인지 모르겠네요. NFT 실 거래를 하는 이더리움 지갑 숫자가 15만 정도를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는데 좀 그 시장에서 그 15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심지어 그것도 다 사람도 아니겠죠. 그 정도로 작은 시장에다가 게임적인 재미를 찾는 유저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타겟을 한다. 이게 애초에 게임에 들어가는 개발 공수와 뭐 노력과 돈과 시간 이걸 다 계산을 했을 때 전혀 아다리가 맞지 않아요.
사실상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또 맞아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연결되는 질문이 그러면 웹3는 왜 왔냐? 그냥 웹2에서 게임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웹3에 나오는 이유는 웹3는 왜 그 초기 1000명 팬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1000명의 팬이 만들어졌을 때 뭐 밀리언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코어 팬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근데 그 팬덤이 정말 기묘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웹3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돈도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 돈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충성도가 더 강제적인 충성도가 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조금 부족하거나 뭐 조금 결과물이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고 조금 더 조언을 해주고 조금 더 같이 좋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홀더들과 함께 찾는 되게 아름다운 시장이 잘하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거에 베팅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델리온 커뮤니티가 좀 그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저는 나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 게임들이 있거든요. 이제 리버스라든지 저기 뭐 플레이 더 하이스트 혹은 저기 킹즈 뭐 이런 방치형 게임류가 몇 개가 있어요. 잘 나가니까 갑자기 막 우수 떠내놨는데 거기 디스코드 가보면은 이제 막 욕설이 난무하고 뭐 이러거든요. 뭐 개발자 새끼들 다 죽어라 뭐 근데 그 톡식한 그 분위기가 피델리온 쪽은 좀 많이 적어요.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진 상황에도 좀 그래 너네는 이런 걸 만들 거니까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너네 메가로드도 내왔으니까 더 믿어볼게 더 뭐 해볼게 뭐 이렇게 근데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건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초기에 게임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PFP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이 왔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할지는 그 프로젝트들의 그 성향과 이제 로드맵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오. 생각이 참 이거는 NFT를 이용을 하고 게임을 만들고 그런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생각이네요. 예, 이거는 저는 뭐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매번 생각하고 있는 얘기라 가지고 스킨 인 더 게임. 예. 네. 너무 좋네요. 아유, 뭐 NFT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고민이 많습니다. 다들 고민이 많죠. 예, 생존을 위해 사는 거죠. 오늘 나와서 어땠습니까? 뭐 재밌었습니다. 뭐 되게 최근에 크립토 얘기를 거의 이런 펀더멘털적인 얘기나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나 이더리움 이쪽 얘기를 많이 못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좀 또 뭐 좀 유튜브 좀 찾아보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캐치업이 좀 덜 돼 있다. 많이 덜 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좀 해우소에 온 느낌이 납니까? 좀 괜찮네요. 네. 좀 캐주얼한 토크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이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나오세요. 저희 마이크도 2대 더 있어서. 네, 그럼요. 다 같이 재밌게 떠들 수 있습니다. 사람 여러 명에서요? 네. 그것도 좋죠. 네. 뭐 한번 체인별 디스커션 뭐 이런 거 한번 해보. 좋아요. 뭐 이더리움 쪽에 프로젝트 하고 계신 분 한번 모시고 하나 더 하면 뭐 도지코인에 몰빵하신 분 있나? 이런 분들 한번 해가지고 체인별 대표 한 명씩 섭외해가지고 서로 말싸움 시켜야겠다. 비트맥시 초대하실 때 조금만 마일드하게 초대해. 무섭네요. 그런 분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네요. 그 모비님 비트맥시랑 한창 당당하게 일기토 뜨고 계실 때 뒤에서 놀랐었는데 재밌었죠 그때. 네. 대박이다. 되게 거리낌 없이 말하네.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네. 사실 저도 제가 그냥 그런 어렸을 때부터 말싸움하는 거를 그냥 맨날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냥.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비트맥시 분들 그냥 나와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뭐
뭐 누구를 섭외해야 할지 난 모르겠고 누가 나올지도 난 모르겠고 비트맥시 분들 중에 닥싱한 사람들이 있나요?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던데. 어딘가엔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들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본인들의 세계니까 뭐. 예. 그 이렇게 그 프랭크처럼 초기 프랭크처럼 이렇게 둘둘 말고 나오시면 되는데. 아 제가 저번 국면. 팟캐스트는 모자이크를 다 처리를 해줬어요. 진짜요? 와. 예, 그분은 그걸 요청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시켜달라고 할 것 같아서. 닥싱 안 한 걸로 하면은. 네. 뭐 살짝 그 익명 게시판에 글 쓰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것만의 묘미가 있어서 가끔 한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이크는 좀 짜치네요. 이게 그 직접 두 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뭐 또 초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전.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여튼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